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 그 입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시퀀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하면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날의 이제 데이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날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임의의 어, t까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겟 값은 이제 어떻게 이제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t 플러스 뭐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볼 텐데요. 이 표기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 x1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일차, 그죠? x2는 이제 2일차의 기록, 그죠? 이런 식이고 x 이제 t는 뭐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에 따르면 이제 5일차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제 6일차에 해당 시점의 이제 데이터 24시간 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 5일차에 1시에 데이터까지가 이제 제공이 됐다면 6일의 1시에는 온도가 얼마일까?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구성으로 우리가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이제 형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X 트레인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X 트레인은 이미 ND 어레이로 변환이 된 상태라서 좀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시퀀스 데이터에 대한 이제 관찰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원래의 그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시퀀스 데이터에서 요 이제 각각은 이제 타임 스텝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은 이제 타임 스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 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꼭 시간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시간 또는 이제 순서를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이 간격이 이 시간과 이제 순서가 얼마만큼의 간격이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1시간 간격으로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닌데 이 논의를 이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 데이터와 이제 타겟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5시간의 어떤 그 값을 이제 가지고서 그 다음 시간을 이제 예측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과거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에
요 다섯 번째 이제 시간이 이제 목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과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2009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이제 4까지 이제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랑은 다른데 지금 이제 이 목표를 이제 효과적으로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다음번의 시간을 예측하고자 한다 하면은 이 목표는 이제 미래의 값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퀀스 데이터 근데 이 목표 값 자체를 이제 보시면 이 목표 값이 지금처럼 그 모든 값이 아니고 특정한 이제 속성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t 디그리 c 요건 이제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표는 실제로는 이제 요게 미래의 이제 값이고 훈련 데이터는 이제 이거를 포함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수행하려면 요 각각의 이제 요 그 시퀀스의 길이를 지금 현재 이제 5로 이제 잡으면 시퀀스의 이제 길이만큼 이렇게 이제 과거가 이제 선택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퀀스의 이제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 이제 그 다섯 번째가 선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되고요. 이제 ILOC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이 시퀀스의 길이만큼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과거의 패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과거 시점 이후에 미래의 특정한 값을 목표 값으로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가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t 플러스 1번 여기 요 시퀀스의 길이를 이제 t라고 이제 부를게요. 요 시퀀스의 길이 t 바로 다음을 예측하는 거를 하는데 꼭 바로 다음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겟이 t 플러스 1이 아니고 임의의 어떤 스텝을 가지고서 이제 예측값이 이제 형성돼야 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려면 이 과거가 계속 그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티겟씩 형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 임의의 t 플러스 1번
이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시퀀스가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밀면서 이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API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API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도달했던 이 384페이지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셋 from array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동작 이제 이해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타임 시리즈 시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한 동작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케라스의 이제 API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케라스의 utils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셋 from array 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퀀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유틸리티 함수,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기는 좀 번잡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 데이터를 이제 형성하기 위한 유틸리티 함수가 이제 케라스에서 이제 고맙게도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임시에 그냥 더미 시퀀스, 더미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더미 데이터를 모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0부터 9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퀀스의 개수를 3개를 잡는다 하면은 요 t가 이제 3이고, 그리고 이제 목표 값이 t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더미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퀀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3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미 데이터 셋을 이제 만들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셋 from array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는 그냥 이제 원래 이제 더미 데이터예요. 그죠? 근데 요 타겟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미 데이터에서 이제 그 타겟들이 이제 시퀀스 길이만큼 하나씩 이제 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하겠습니다. 딜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딜레이는 이제 시퀀스 길이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는 처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요 딜레이만큼이 이제 모자라야 되고요. 타겟 데이터는 딜레이부터 시작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이제 쌍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이제 길이가 이제 얼마고, 이 시퀀스 이제 스트라이드는 이제 시퀀스가 이제 몇 칸씩 움직이면서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셔플을 안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배치 크기는 뭐 적당히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 더미 데이터셋을 이제 순환을 하면서 같이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x랑 y가 획득이 이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제 이제 출력을 이제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 이거를 그 x랑 y가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살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y 배치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이제 폼은 한 번 더 돌아줘야 될 거야. xi랑 yi 이렇게 이제 돌고 x 배치랑 y 배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처음에는 1, 2, 3이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타겟 값이 이제 3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한 칸 전진하죠. 다 이제 012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1, 2, 3이 과거의 데이터고 거기에 대한 타겟 값이 이제 4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요 이제 두 번째 1, 2, 3에 대해서 타겟 값이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는 2, 3, 4라고 하는 이제 형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5번이 타겟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2, 3, 4와 5라고 하는 것이 잘 형성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시퀀스의 길이랑 이제 그 딜레이를 이제 정의를 해주면 그리고 이제 요 딜레이는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 이제 이 더미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딜레이가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x를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그 타겟 값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타겟 값 자체를 이렇게 이제 형성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더미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개가 이렇게 그 형성이 돼요. 즉 더미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이면서 타겟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 X라고 하는 것과 Y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더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시퀀스 데이터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타겟, 물론 이제 이게 반드시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종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X랑 Y가 그냥 원래의 같은 데이터로부터 발생한다. 이 점이 그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을 전개를 해야 되는 점인데 여기서 그러면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x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x가 이게 쭉 수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x를 끝까지 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겟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미 데이터를 끝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 타겟은 원래의 더미 데이터에서 이제 그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입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x는 딜레이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타겟 값이 존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이제 생기니까 여기서도 이제 딜레이만큼을 제외하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딜레이가 지금은 이제 시퀀스의 길이랑 동일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t로 끝나면 그냥 바로 이제 t 플러스 1번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가 시퀀스의 길이랑 동일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임의의 이제 스텝을 이제 거쳐서 그 딜레이가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퀀스의 길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혹시 여기서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재 API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만드는 절차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이제 그 시퀀스의 이제 길이는 그 지난 5일간이잖아요. 5일인데 이게 1시간 간격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는 그 5일 24를 이제 곱해서 이제 그 5일 동안인데 1시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퀀스의 길이는 12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딜레이를 이제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24시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 시퀀스 길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5일을 과거로 한 다음에 바로 5일 플러스 1시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시퀀스 길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시간 뒤에를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 길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를 이제 해 줘야 되고요. 1, 1일 후가 이제 딜레이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이 이제 해보면 우리 이제 시퀀스 길이가 다음과 같이 이제 t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그 과거 데이터인데 그러면 딜레이를 여기서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 24시간 후에 대한 특정한 지점을 이제 타겟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퀀스의 길이 플러스 딜레이 이제 플러스 이제 24시간만큼 그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일해요. 그냥 트레인 데이터셋을 그 데이터 이제 X 트레인을 이제 수행하는데 얘는 이제
그 딜레이 직전까지만 이제 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타겟 데이터는 X 트레인에서 그 딜레이만큼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 온도 데이터가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열만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 값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이제 있는데요. 이 X 트레이는 이미 이제 변화가 된 값이에요. 아까 이제 그 스탠다드 이제 스케일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유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탠다드 스케일을 거치면 이제 0 중심으로 그 분포가 되는 이제 그런 값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온도 이거 자체를 훈련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단위로 타겟 값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좋고요. 그래서 그냥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그 어, 선택을 t 디그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과 평가를 위해 목표 값은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거 그 배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임의적인데요. 뭐 이제 그 뭐 256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의 이제 개수 자체를 그 배치 크기를 이제 적당히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의 점프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퀀스 길이랑 이제 딜레이의 관계 이거를 이제 알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현재 데이터로 어떻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원본의 데이터를 사용하시려면 X 트레인이 아니고 원래의 트레인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인은 그 이제 넘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넘파이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고요.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인이 바뀌었나? 잠시 트레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에서 저걸 이제 동시에 할 수가 없고 딜레이를 동시에 할 수가 없고 딜레이의 온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딜레이만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목표 값은 상관없습니다. 네. 목표 값은 네, 네. 왜냐면 그 목표 값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떤 값이 이제 나온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될 때 x1과 가중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이제 형성이 된 것을 이제 Z라고 이제 부를게요. 근데 이제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X의 크기가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서 X의 크기들이 서로 달라지면 이 매개 변수와의 상호작용 자체에서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식 자체를 보시면 이 공식하고 y 값은 상관이 없죠. 그럼 이제 y는 언제 이제 그 상호작용하게 되는가 하면은
신경망이 쭉 그런 이제 이제 순전파를 이제 수행합니다. 순전파를 이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5차 역전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이 신경망의 출력을 아웃풋의 약자로 O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O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손실 함수에 입력이 이제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손실 함수에서는 그 정답하고 예측 값을 기반으로 해서 손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손실을 구하는 공식 자체에서는 매개 변수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 함수에서는 그냥 이 정답하고 예측 값이 서로 같은 단위이기만 하면 손실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타겟값은 정교화의 대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정교화를 해도 상관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인버스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제 타겟값 자체는 지금 현재 상위들인 이유로 인해서 원래 값을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납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모형은 내부에서는 정규화된 값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지만 그 실제 출력을 발생할 때는 원래의 그 섭씨 단위의 출력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인버스를 안 해도 모형의 출력을 바로 그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그 마지막에 출력 자체를 인버스 하지 않도록 만약에 구성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미 이거를 정규화된 타겟 값으로 훈련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인버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버스를 할 때 인버스를 하는 것의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이 아까 스케일링을 하던 그 매개 변수를 어딘가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모형을 실컷 훈련하고 나면 그 스케일링된 그 예전의 평균과 편차를 어디다 기록하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객체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나왔는데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훈련 데이터가 얼마였는지를 기록이 없어. 그럼 인버스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방식은 제 생각에는 응용해서 조금 불리한 방식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상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목표값 자체는 그 정규화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실함수에 그냥 입력이 되니까 이 목표값고 얘는 어쨌든지 간에 이 목표값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얘는 그냥 어쨌든 이런 단위로 되어 있고 자기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 단위에 맞춰서 출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교재에서도 그 383페이지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조화하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 평균과 편차를 영일 범위로 다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의 개수까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전체 데이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해주는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차는 올바른데 좀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까지만의 평균을 보고 실제로 평균을 빼주는 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훈련 데이터까지만의 편차를 구하고 전체 데이터를 변환해줬죠. 우리가 한 거랑 동일한 절차예요. 동일한 절차고 간단한 절차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 데이터가 다 변경이 이제 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 384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교재 그 좀 앞부분에서 템퍼러처 열을 따로 빼놨어요. 따로 이제 그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로 데이터는 데이터 그 아까 정규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템퍼러처는 따로 열을 이제 떼어놨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규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제 생각도 이제 아까 하신 절차가 문제는 없는데 그 응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 절차가 이제 손이 많이 가니까 좀 불리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유로 아까 이제 평균과 편차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어딘가 해줘야 돼요. 그 기록을 안 해주면 나중에 변환이 불가능하니까 인버스 변환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타겟 값은 그냥 월등히 그 단위로 출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응용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요 그 타겟 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Y 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원래의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Y validation이랑 Y 테스트를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이게 그 여기서 이제 그 막 조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틀리는 부분이 이제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어, 정규화 되지 않은 원본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셔플 폴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야, 그 시퀀스 데이터인데 시간 값을 흔들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좀 다른 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의미의 시퀀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5일치의 시퀀스의 이제 길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타겟 값이 딱 정해졌어요. 이 딜레이만큼 타겟 값이 이제 정해졌는데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요거 세트 자체는 이제 섞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시퀀스는 섞이면 안 되는데 이 데이터 세트는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훈련 데이터들 자체에서는 오히려 셔플을 하는 게 경향성을 좀 깨트린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셔플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까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셔플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미래 데이터가 이제 막 과거로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는 애초에 이제 쌍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록 박스가 하나의 샘플이라는 그쵸? 이 초록 박스가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샘플 단위로는 서로 섞어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이 X 자체가 이미 그 순서가 고정된 시퀀스인 것을 얘가 이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더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012라는 순서와 거기에 대한 타겟 값 자체는 동일하게 고정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셔플 폴스로 했는데, 근데 이거 셔플 트루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1, 2, 3이 원래 먼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지 얘는 4번이 그 다음 답인 거고 2, 3, 4가 0, 1, 2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 0, 1, 2의 타겟 값은 3인데 얘네들끼리 0, 1, 2가 섞이면 안 돼요. 하지만 얘네들끼리의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들은 섞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바람직해요. 그게 좀 이게 그 좀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 논의하면 이게 어려운데 이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저런 관찰을 해보시면 그게 납득이 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의 순서가 섞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측면에서는 이게 데이터 포인트들의 경향성이 좀 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진행의 순서 자체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탐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임의의 시점에 과거 5일의 데이터만 중요한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게 겨울과 여름의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셔플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냐면 계절이라는 정보를 여기 이제 우리가 따로 집어넣든지 새로운 열로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절기를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해줘야 되고 시퀀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말씀하신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경향성을 깨지 않으면 과적합의 위험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셔플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뭐 같은 설정을 하면 되는데 요게 그 뭐 이런 이제 설정 값들은 그 매번 동일한데 좀 반복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설정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딕셔너리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설정 값들은 그냥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해주면 반복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이제 코드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셋인가 아니면 뭐 테스트 데이터셋인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지. 시퀀스 길이의 설정이라든지 스트라이드라든지 이거 스트라이드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셔플하고 배치 사이즈 이런 건 다 동일하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정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간결해요. 훨씬 더 이제 간결하고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도 좀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동일하게 가는데 대신에 한 가지는 차이가 있어야 되죠. X 트레인 대신에 X 밸리데이션인데 타겟도 Y 밸리데이션이 돼야 되는데 설정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입력하는 거는 이제 가독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코드의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뭔가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부분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적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면 여기에 그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권장되는 스타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교재 없죠.
그래서 이제 X 테스트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X 밸리데이션, Y 밸리데이션, X 테스트, Y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수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개념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드디어 이제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모형을 이제 전진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일단 그 시계열 모형인데 이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모형을 하나 이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이스라인에 대비해서 RNN이라고 하는 모형 이제 그 다양한 신경망 기반의 이제 모형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우리가 적당히 때려서 맞춰서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오전 시간이잖아요. 11시.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시점의 온도는 예측할 때 어제 11시경의 온도로 현재 온도를 예측하면 엄청 틀릴까요? 비슷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죠. 그게 때려 맞추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때려 맞추는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이 신경만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때려 맞추는 것보다 훨씬 잘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신경만 기반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냥 아 뭐 오늘 뭐 11시면 어제랑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러면은 복잡한데 괜히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형 자체의 성능이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모형은 뭐라고 할까요? 멍텅구리라고 하겠습니다. 멍텅구리 모형이에요. 이 멍텅구리 모형은 그 지금 이런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LSTM 뭐 이런 거 이제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24시간 후의 온도는 마지막 시간의 온도와 동일하다고 제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뭐 그 24시간 뒤에 현재 시점의 온도는 지금 똑같아요. 뭐 비슷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멍텅구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셋을 이제 받아줘야 되겠죠. 데이터셋이 이제 오고 얘는 그냥 데이터셋을 그냥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배치랑 Y 배치를 이제 받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선택하면 이제 각 X 배치에서 그죠? 이 마지막 그 시간 값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트 샘플즈를 가져와야지. 근데 이게 배치 단위니까 이런 식으로 그 좀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살펴보고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